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그러니까 9월 3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편함에 들어있는 건강보험료 편지를 뜯어보시면 보험료가 올랐는 거 발견하시고 깜짝 놀라시죠. 보통 이 지역 가입자들 건강보험료, 이 재산과 소득 그리고 성별과 연령 등의 다양한 요소를 참고를 해서 부과를 한다고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집값이나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게 오르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내 호주머니 상황과는 무관하게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이런 현상, 여러분 납득하시겠습니까? 다행히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해서 개선과 관련된 관련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모양입니다. 당장은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줄일 방법이 없는지 2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는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금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서 궁금하실 점들 알아보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뉴스 브리핑 순서를 먼저 진행하고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하고 그리고 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IT 업계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로 이 세계 빅딜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빅뱅이네요. 굵직한 인수합병이 일어났는데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죠. 이 윈도우로 유명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세계 1위의 휴대폰 업체였던 노키아, 이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조 9천억 원 정도에 인수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인수 작업을 이제 내년 초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인데요.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PC에 아마 이 회사가 만든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키아는 사실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까지 과거에 우리가 이제 피처폰이라고 하는 일본 휴대폰 시대에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모토로라 누구도 노키아에는 도전할 수 없을 만큼 부동의 세계 1위 업체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어갔고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합치게 된 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지금 쇠퇴해가는 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PC 시대에는 PC 컴퓨터 시대에는 그야말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지금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PC보다는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도 하고, 근데 여기에 전환이 늦어지면서 지금 사실 이 스마트폰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것이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 이 모바일 시대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은 구글이 지배를 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애플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노키아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일반 휴대폰 시절에는 정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은 세계 1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 스마트폰 전환기에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하고 삼성전자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이 존재조차 희미한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둘 다 이 모바일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두 회사가 결국 합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직접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이 OS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또 이제 휴대폰도 만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이제 가짐으로써 이제 구글,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본다면 구글, 이 하드웨어 시장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애플, 이 두 군데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옛 명성을 되찾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튼튼한 두 회사고, 이 R&D라든가 기술력이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쳐질 경우에 상당한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네.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지금 이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이 기기는 삼성전자와 애플, 또 소프트웨어는 이 OS 쪽은 구글과 애플, 여기로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라 하더라도 이 시장을 다시 뚫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은 아직도 PC 쪽에서는 부동의 확고한 이 OS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시대가 점차 PC하고 모바일을 연동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도 쓰다가 또 PC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이런 호환성 측면을 감안한다면은 이 PC의 확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쪽으로 갈 경우에 무시 못할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 글로벌 IT 시장, 이 소프트웨어 시장 또 스마트폰 시장 참 변화무쌍한 이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나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정말로 이 PC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독점 얘기가 나올 만큼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로 요즘 이 IT 업계는 정말로 졸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글쎄 말입니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1위가 꼴찌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핀란드의 그 노키아가 이렇게 급속하게 망하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쇠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국민 기업이었는데. 네, 네. 이제 또 PC 시대가 가고 있으니까요. 네. 참,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고객 정보 유출 시에 CEO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이 그동안에 불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던 거는 아닌데요. 예. 그걸 이제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당국의 얘기 같습니다. 이게 네. 금융기관들 얘기인데요. 금융기관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작년, 그렇죠. 재작년에 농협, 현대카드였나요? 또 여러 가지. 사실 일반 기업의 고객정보 유출도 문제지만 네.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이라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만에 하나 계좌번호라든가 비밀번호 같은 게 빠져나갔다면 정말로 큰일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름이나 주민번호 정도가 나갔다 하더라도 네. 금융기관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공신력을 바탕으로 그렇죠. 고객의 재산을 맡아서 운용하는 곳인데, 네. 이 기본적인 신상 정보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라면 그거는 사실은 금융기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을 하거나 부실하게 관리를 하면은 CEO까지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문제는 금융기관이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는 이 마케팅몰 쪽으로 유통이 안 되고, 예. 수집한 번호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파기하도록. 그렇죠. 사실 지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움켜쥐고 있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거 좀 바꾸도록 이번에 당국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말씀했지만 농협이라든지 현대카드, 삼성카드도 작년에 그죠? 네. 유출이 됐었죠. 자, 서울의 전셋값이 도시 근로자 5년치의 소득과 맞먹는다. 이런 소식은 또 뭡니까? 안 먹고 안 쓰고 다 모아도. 다 모았을 때. 네, 5년치를 모아야지만 전세 하나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5년 전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5년 전에는 이 근로자 소득의 보통 3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3배 정도였는데 그동안 전세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은 3.94배, 4배 내지 5배로 뛰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안 먹고 안 쓰더라도 4년, 5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먹고 쓰면서 모은다면은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전세 하나 장만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겠네요. 이 과연 비정상적인 전세값을 글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진짜 이 경제하는 저도 이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 데는 대안이 없네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바로 3시에 마감한 오늘 증시 분석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곽성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성준입니다. 예, 오늘 증시가 빨간불에서 마감은 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좋은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사실은 그 원화 강세라는 그 바람을 품에 안고도 아주 강세로 끝났다라는 게 좀 이채롭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강세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엔화 약세도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원화의 환율이 이제 1,100원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수출 주력 기업들인 예. 삼성전자, 현대차는 주가가 좀 어려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나타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9포인트 가까운 수준인 8.93포인트, 0.46% 상승을 하면서 1933.73으로 예.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 예. 한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 4거래일 동안에 네. 지수가 약 한 5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그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예. 이런 강한 모습에는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매 태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35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기간까지 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예. 개인 매도가 상당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지수보다는 전체 분위기가 더 좋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춤했기 때문에 지수는 좀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고요. 예. 반면에 오른 종목이 좀 더 넓게 퍼졌기 때문에 예.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시장을 볼 수 있었는데 예. 544종목이 오르고 예. 267종목이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노키아하고 인수합병 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가 약세로 반전을 했고요. 오전장 네. 이후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오래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반영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환율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기업들은 이제 하반기 경제 운영, 내년 경제 운영 계획을 세울 때인데 지금 1,097원으로 마감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70원대로 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1,100원대 밴드대로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1,100원 깨진 게 굉장히 특이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쉽게 1,100원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장중이 약 5원 정도 빠지면서 1,100원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2, 3일 안에 회복을 못 해준다면 네. 조금 더 밑으로 더 내려갈 환율이 좀 떨어질 공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노키아와 MS의 연합은 실제로는 이미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노키아가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실패를 하면서 네. MS와 협력 관계를 맺은 지는 꽤나 오래됐습니다. 예. MS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예. 지금 계속해서 구글과 그리고 아이폰 진영의 시장을 그렇죠. 지금 뺏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요즘 사람들이 미국의 그 판매에서도 나오지만은 컴퓨터 판매가 과거만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만큼 MS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 모바일 시장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노키아와 연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죠. 아이폰은 그대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렇게 연합을 하는 것이 위협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연합을 안 했던 건 아니었다. 예. 계속해서 MS와 노키아가 합작품을 내고는 있었지만 시장에서 통하지 않고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보니까 이 제약의약품주가 조금 더 분발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최근에 원화가 강세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음식료 업종과 이런 몇몇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네.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비용이 떨어지니까요. 네네. 예. 수출 종목보다는 내수 종목이 활발하게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네. 내수 업종의 하나인 의약 관련 업종들도 그래서 덕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사실 유럽 PMI가 좋게 나오면서 예.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장에 보다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이 퍼지게 될 텐데요. 예. 유럽이 좋아지면 당연히 또 좋아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겠죠. 왜냐하면 교역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중국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중국의 중간재 공급하는 한국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지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중국과 유럽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한 한국 시장도 연동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투자자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대목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보면은 개인들은 팔고 있고 개인들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주고 있고 네. 코스닥으로 가면은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매입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코스피, 코스닥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보면 예.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증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들 분석을 해서 예. 시장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특별히 대형주가 이렇게 저렴하게 거래된 적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 거래소는 아직까지 지금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지금은 대형주인 거래소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 아니냐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코스피의 어떤 2000선 돌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시장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예.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영업 실적이 꺾인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꺾일 걸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의 주가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 두 종목이 지금 수출주가 어렵다고 해서 지수를 깎아먹는다고 할지라도 예. 그렇게 깎아먹을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네. 중국 주식들이 좋다면 소재주들이 그동안 못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올라줄 것이고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합쳐본다면 2000포인트 가는 게 사실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 시장 분위기만 견조하게 흘러가 준다면 최근처럼 예. 무난히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1930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요. 예.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예. 이번 달에서는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1930을 뚫고 2000까지 가려 그러면은 언젠가 한번 물량이 대거 이렇게 출현되거나 나와야 되는 매집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볼륨들이 별로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륨이 정말 많이 줄어있죠. 오늘 예. 같은 경우도 지수 변동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4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우리 증시가 조금 기지개를 펴려 그러면은 또 외국에서 바람이 좀 냉기류가 좀 몰려오는 듯하고 그죠? 아시아 위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을 품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예.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바로 꺾인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예. 부동산 지표들이 예. 아주 좋은 양상을 보여주다가 금리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조금 꺾이는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부동산이 이렇게 꺾이면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적 완화 축소하는데 좀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들 감안을 해보면 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어둡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전월세 보증금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지금 오르고 있죠. 세입자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방송이야지만 여러분들의 진심과 또 저의 YTN의 진심을 같이 소통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고 공감대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고요.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구경도 하시고 남기시고 싶은 긴 글, 사연도 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곽수종의 생생경제. 건강보험료를 내실 때요. 지역건강보험료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전월세금에 어느 정도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산층 이하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전월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그대로인데 왜 우리 전월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물가 오르는 효과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담 완화 방안이 지금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부가실의 김석영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보험공단 김석영 차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금 책정되고 있는 방식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네. 기준이 책정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직장가입자는 이제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반면에 예. 지역가입자는 이제 보험료 부담 능력의 평가를 연간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 5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요. 예.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재산, 자동차, 성, 연령금수 등 다양한 부과 요소를 활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험료가 부과되는 재산에는 예. 전월세금도 포함이 되고요. 예. 전월세금은 이제 무주택자임을 감안해서 네. 전월세금의 30%만 부과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월세금 내는 것의 30%만 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이렇게 산술식에 넣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집값이나 전월세금 이게 이 부채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소 부채가 이제 다소 부채가 포함되겠죠, 그죠? 물론 네. 자기 자산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부채 부분도 그러면 일부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분들이 부담하고 계시는 이것도 자산으로 보고 책정하시는 겁니까? 현재 전월세금에서는 이제 부채가 발생을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본 공제가 된다고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네네. 이제 그 전월세금의 30%만 부과하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 부분을 30%만 부과하시는 그 계산하실 때 사전에 제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을 시키시고 나중에 30%에서 빼주시는 겁니까? 일단 전월세금 맨 처음에 그 전월세금을 마련할 때 네. 발생한 부채는 현재 이제 공제가 되지 않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부채 공제라고 하는 것은 네. 전월세금이 인상이 돼서 네. 인상분 충당을 위해서 부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보험료 산정할 때 예. 그 부채를 반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충당분에 대해서 반영하신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월세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월세금에 따른 월 평균 보험료가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상승하고? 월 평균 보험료는 현재 그 세대당 평균 보험료로 봤을 때 네. 한 10% 정도, 예. 한 4년간, 예. 요 정도로 지금 그 인상이 됐습니다. 예, 10% 정도요, 4년간.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그 최근에 4년간 37%나 상승했다. 네. 뭐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는 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네네. 그 4년간 전월세 보험료가 30% 증가했다는 내용에는 네.
그 매년 건강보험료가 이제 인상이 되거든요. 예. 이제 그 재정 분석을 하고 나서 예. 매년 1월에 이제 그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법정 인상률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법정 인상률이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까지 한 15.2%가 인상이 됐거든요. 예. 그 37%에는 법정 인상률 15.2%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네. 네. 그럼 요거를 빼면은 실제로 오른 거는 22%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아까 4년 동안 10%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 10%하고 이 22%는 어떤 차이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이제 뭐 한 연 평균 한 10% 해서 4년간 네. 이제 약 37%가 올랐습니까? 10%가 좀 못 오른 거죠. 네, 4년, 예. 4년 4로 나누면 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평균, 1년 그 평균이다 이 말씀이군요. 예, 뭐 한 9% 내지 이 정도 오르는 범위에는 네. 법정 인상분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09년부터 그럼 방금 말씀하신 2014년 4년 동안에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오른 것은 15.2% 정도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해마다 건강보험료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뭐고 인상 요인은 뭡니까? 네네. 네, 그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은 예. 주로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그 급여 적용 확대, 이제 뭐 비급여 부분이 급여 부분으로 포함이 된다든지 예. 이런 보장성 급여 확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급여비 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이제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어떤 건전성이 이제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제 그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도 똑같이 인상이 됩니까? 아니면 네, 인상 매년 비율이 인상률은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일하다는 말씀은 소득과 관계없이 비율만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상승 비율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체계에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이 전월세금이 요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갑자기 요새 뭐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소득이 끊겨버릴 네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전월세금 상승에다가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은 중단. 이거 상당히 좀 불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 이외에 뭐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직장가입자가 뭐 퇴직으로 뭐 소득이 끊겨가지고 지역으로 그 전환이 됐을 때 지역가입자로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이나 자동차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전월세금이 인상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어떤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부담 능력에 맞는 부가체계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고 예. 현재 이에 대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방안을 검토 중에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해 4월부터 이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셨다고 그죠? 예. 요거하고는 별개로. 별개로 하고 계십니까? 그 부가체계를 전체적으로 다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네네. 언제쯤 최종안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제 그거는 아직 진행 경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한 그 문제거든요. 예. 이제 뭐 그 관련 기관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까지 다 뭐 어떤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게 언제 뭐 결론이 날 것인지는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생물과 같은 것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언제를 기준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 여러 가지 세제 내용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청취자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네네.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네. 3천만 원을 집주인이 더 올려달라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시죠.
네네. 그러면 2천만 원을 제가 전세 대출로 지금 대출을 받았다고 또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건강보험료 제가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부담 완화 방안이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제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 중에서 어느 정도를 경감할 수 있습니까? 네네. 그 말씀하신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가입자분 같은 경우에 전월세금이 3천만 원이 올라서 1억 8천만 원이 된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의 30%만 재산으로 저희들이 보험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5,4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월세 보험료 5만 770원을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월세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그 정책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종전 전월세금 1억 5천만 원의 10%만 인상액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의 10%인 1,500만 원을 반영한 1억 6,500만 원이 전월세금이 되고요. 둘째로 이제 부채가 2천만 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채를 인상액 10% 1,500만 원에서 부채를 2천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다 공제를 하지 않고 인상액 1,500만 원만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은 인상전과 같은 1억 5천만 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인상액이 없게 되는 거죠. 전월세금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료 산정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작년 9월부터는 300만 원 전월세금에서 300만 원 기본공제를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제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총 하게 되면은 42,130원의 전월세 보험료가 부과가 돼서 최종적으로 월 평균 한 8,640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작년에 시행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런 상한선 제도 혜택을 본 가입자가 현재까지 약 33만 세대에 약 81억 원의 전월세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16가구에 불과하다는 건 뭡니까? 그건 이제 부채 공제입니다. 이제 인상 상한선 10% 적용하는 거 외에 부채 공제는 이제 다소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근데 현재는 실제 부채 공제를 적용받은 가구는 1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부담 완화 공제에 의해서 실제로 부담하는 그 부담 비중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 안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건강보험료를 이제 그 안 올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매년 이제 보장성 확대가 되고 뭐 그렇게 또 33만 가구에 해당하는 이야기니까요. 전체 가구는 아니니까 그죠? 이제 건강보험은 이 보험 재정의 이제 풍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이 부담을 좀 덜하면 이제 한쪽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집을 전세 내주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임차인하고 달리 그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공단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공단이 이제 주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시세가 아니고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과세 표준액이 동반해서 이제 인하될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도 내려갈 수는 있죠. 0973번님이 자동차 할부도 자산이고 전세금의 대출도 자산으로 부과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근데 현재 그 재산에 대해서 대출금을 공제해주는 그 제도는 시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채도 자산의 일부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부과실의 김석영 차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장방훈의 경제학 시간입니다. 놓치기 쉬운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를 뉴스핌의 김연경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저희들이 추석 걱정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네. 이 전통시장에 대한 좀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장 보면은 더 가격이 싸다. 네. 그리고 또 사람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심도 넉넉한 게 사실인데 네. 아무래도 시간이 없거나 또 장 보러 가는 것이 귀찮거나 해서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만 해도 장 보러 갈 시간이 딱히 나지 않아서 거의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 편인데요. 네. 이 전통시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을 대신 봐주고요. 또 배송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의 콜센터에 전화로 주문을 하면은 장보기 도우미가 어떤 품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장을 봐주고요. 가까운 지역에는 직접 배달을 해주고 먼 거리면은 또 배송 직원을 통해서 배달을 해준다고 하는데 네. 지난달 30일부터 이런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예. 가까운 전통시장이 어디인지 이런 잘 모르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저희 동네에도 전통시장이 있다가 얼마 전에 없어졌는데, 이것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에는 그 전통시장 장보기 앱이라는 게 있어서 이용을 하시면 가까운 곳을 검색을 해주고요. 홈페이지는 제가 방금 들어가 봤는데 시장통.or.kr을 치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색어로는 전통시장 통통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네. 검색을 통해서 제일 가까운 시장을 찾을 수가 있고 거기다 전화를 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품을 대면은 이렇게 결제를 카드로도 할 수 있고 배송도 해준다고 하니까 전통시장에서 이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중소기업청이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이런 곳들에 비해서는 배송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기에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들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 비용의 일부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년 이후에는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뭐 이렇게 이용하셔도 사실은 좋겠습니다만은 직접 간다면 정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흥정도 가능하고요. 네. 또 단골에게는 인심도 좋은 곳이다. 이런 점들을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네. 시간 여유만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장을 보는 게 상인들도 좋고 또 고객들도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 가보면 재밌어요. 이것저것 사람들도 보고 그죠? 그렇죠. 제가 오늘 커피를 점심 먹고 2잔이나 마셨는데요. 커피 가격이 그대로더라고요. 예. 국제 원두 가격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로부스타를 기준으로 하면은 가격이 2년 전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던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에 비해서 10% 정도가 내렸고요. 또 많이 마시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45% 이상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정점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좀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 커피 판매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제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요지부동입니다. 원유도 아닌데 원두인데 왜 이렇게 안 내립니까? 네. 비탄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커피 전문점들의 설명이 조금 궁색하게 들리는 것이 올릴 때는 국제 원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국제 원두 가격이 내리니까 이번에는 판매 가격에서 원두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두값뿐만이 아니라 뭐 맨날 설명을 하는 거지만 매장 임대료니 인건비니 전기요금이니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더니 그런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린다면은 나중에 또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올릴 때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내리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고 있는 한 업체는 국제 원두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커피 제품의 출고 가격을 많게는 10%까지 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또 원두 가격을 포함을 해서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할 때 전문점들은 내릴 수가 없는 것인지 약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여기다가 저는 걱정인 것이 카페 라떼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유값이 올랐거든요. 올랐죠. 이걸 또 커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우유가 들어가 있는 커피 제품 가격은
또 오히려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뭐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업체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오르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참 이 점심 식사값이나 커피값이 맞먹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죠? 네. 좀 서민들 호주머니나 우리 회사원들 월급 이제 호주머니를 좀 두텁게 해주려 그러면 커피값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네. 대형마트 주차장 요새 이 뭐랍니까 유료화 추세입니까? 네, 이게 대형마트는 거의 이제 한꺼번에 장을 봐두러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차를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다 들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들이 처음 만들 때부터도 주차장을 좀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편이었고요. 네. 주차 요금을 따로 받지 않아 오다가 최근에 점차 유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 내 위치한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를 보면은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중에 3분의 1인 20개 점포가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 나머지 점포들도 거의 이제 유료로 바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왜 바꾸는 겁니까 갑자기? 대형마트에 이제 무료로 주차를 하게 되면은 주차가 쉽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근에 오시는 분이 쇼핑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차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두는 분들도 많다는 게 마트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이제 건물 소유주하고 이 마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도 수익 사업의 하나로 봐야지 되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좀 무료로 하고 있는 곳은 좀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난이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무료로 좀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점점 좀 바뀔 걸로 예상을 되고 있고요.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도 쇼핑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주차를 해서 쇼핑하러 온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유료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주차요금을 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점차 유료로 가는 거는 어차피 대세라고 보여진다면은 과연 그럼 주차장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점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내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예. 요즘 이 소비자 물가 이야기할 때 장바구니 물가하고 이 체감 물가와 이 지표 물가 차이를 주부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많이 얘기하죠. 예. 우리 김윤 기자는 이 인터넷으로 바쁘셔가지고 주문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가끔 가시다 보면 야 정말 10만 원 들고 나가도 살 게 없다라는 말씀들을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에서도 결제할 게 없습니다. 채소 가격이나 이런 거는 거의 명절 때 보던 가격이 이제 평소 가격이 된 것 같고요. 예, 체감 물가가 정말 지표 물가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은 저도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체감 물가를 느낄 때 이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에 어떤 부분 때문에 체감 물가하고 지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들 이야기들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 통계에 내는 물가가 반영하는 품목의 가중치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기사가 많이 됐지만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중치가 오히려 좀 많이 두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장 볼 때 가장 많이 사는 거는 채소 같은 신선식품인데 이런 것들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셋값이라든지 우유값 이런 것들 다들 오르고 있는데 그 통계를 내는 품목들을 고르는 것도 5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바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면은 정말 지표가 이런데 물가는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도시 물가가 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좀 더 특별하게 심하게 그 차이를 느낀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운송을 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도 비용이 들 테니까요. 자, 오늘도 이 장바구니 물가에서부터 재래시장의 활용 방법 또 이 대형마트의 주차장 유료화 내용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YTN 생생경제 3부에서는요, 요즘 주택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주택가격이 좀처럼 오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노후는 또 불안하시고,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또 몇 살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시다 보니까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매월 수령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 대비로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내신 뉴스 듣고 와서 3부에서 이야기 다뤄보고요. 또 오늘은 노무 상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노무 상담도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담았다가 노무사님한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